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또 많이 올라왔네요. 네, 지금 거의 이제 플러스권까지 반전이 됐고, 사실 저도 좀 걱정했던 게 오전에 배터리 기업들 주가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다운되는 가운데 외국인까지 매도했는데, 다행스러운 게 아까 보니까 그 수출 데이터도 좀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나왔고, 거기다가 중국에 오늘 그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다행히 중국이 동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인상할 걸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동결로 나오니까 중국마저 이거 긴축으로 가면 큰일 나는데, 중국은 스탠스가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이후에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한국도 일단 다행스럽게 지금 반등에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주 그 FOMC 회의 이후에 네. 그 채권 금리의 이 급등락 이게 지금 이슈죠. 일단 처음에는 주식시장은 환호했단 말이죠. 확 올라가고. 근데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라 그러면서 확 빠졌는데, 일단 그 얼마 못 갔죠. 그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그 금리 향방에 따라서 이번 주 뭐라 그럴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하면 이번 주 주가도 좀 어려워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방향은 분명히 위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약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황관이 약세이신 분들도 그렇고 강세론자도 다 공통적인 게 금리는 오른다. 이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2%까지 가는 거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속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나스닥이 급락한 날 보면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발작을 한번 했는데, 그 SLR인가요? 이제 자본 규제라 그러잖아요. 은행에. 그거를 이제 규제를 다시 강화를 해버리면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팔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급락할 줄 알았는데, 증시가 그 금요일 날 사실 미국 금리도 거의 오르질 못했고 미국 나스닥은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이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리에 민감한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그 알려졌다. 그래서 크게 뭐 그런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빠지는 그런 악재들이 새롭게 나와도 증시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속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속도는 완만하게 가면서 그림 자체는 이제 위쪽으로 가는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이라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금리보다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증시에는 이건 악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 뭐 향방에 따라서 뭐 등락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장세 흐름은 지난주로 저는 좀 종료가 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 SLR 이 규제 완화를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늘 뭐 나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금요일 날 나왔던 거니까요. 금요일 날 저는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거 나오고 나서 그 금리가 한번 튀었는데 나스닥도 흔들렸고, 근데 오히려 나스닥이 오후에 들어 올려 버렸고 금리는 또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 악재의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요, 이 SLR 연장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막상 SLR 연장이 안 되고 나서 뭐 어떤 기사가 떴냐면, 미국 은행들 이미 연준하고 다 이미 서로 합의 보고 그 전에 미리 다 팔았다. 되게 좀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국채 그거 다시 이제 포함이 되면 은행들이 일부 또 팔겠죠. 파는 은행들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미 대형 미국의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시티 같은 이런 은행들이 분명히 미리 다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거다. 이런 시각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가 그때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SR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리스크 요인으로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장이 됐으면 좋았겠죠. 더 좋았겠지만, 이 악재가 나왔는데도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보는 게,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 그 시장의 반응을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호재인데 안 먹히는 장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약한 장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악재거든요. 악재인데 그게 오히려 나스닥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 그러면 시장이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악재의 내성이 좀 생겼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시 변동성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SLR이 연장이 안 되면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했던 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채를 뭐 한 5천억 달러를 팔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걱정했던 건데,
뭐 얘기하셨듯이 이런 큰 이 정책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대형 은행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겠죠.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파월 의장한테 자꾸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FOMC에서 기자가 자꾸만 이거 SLR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다 했던 말이 답을 다 회피해버렸어요. 그거 내가 며칠 후에 발표할게. 그랬던 얘기는 이미 은행들하고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다 그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딱 그 트위터로 딱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연준의 트위터로 정식으로 SLR 이제 그 연장 안 한다. 그렇게 다 나온 거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 했다면 증시가 급락했어야 됩니다. 사실 나스닥이. 국채 금리가 한 1.8% 가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에 반대 현상이 나왔다는 건 시장과 어느 정도 미리 교류는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발표했고 나서는 바로 한 1.75까지 올라갔나? 네, 그러다가 네. 지금 한 1.73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현재까지는 그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행사들이 있고, 이런 행사들 가운데서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또 이제 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번 주에 일단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이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발언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FOMC에서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긴 뭐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여기 와가지고 FOMC에서도 안 한 얘기를 여기서 할 리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23일하고 24일 날은 옐런 재무장관도 발언이 있어요, 하원에서. 그러니까 파웰 의장의 색깔은 분명히 슈퍼 비둘기가 맞습니다. 일단은 금리 안 올린다, 경기는 좋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당연히 급등할 거고, 그러면은 인플레가 당연히 오고, 그러면 연준도 언제쯤 우리 금리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2023년까지는 절대 안 올려요.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자신있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 연준 의장의 색깔은 분명히 비둘기였고, 그러면은 상원하고 하원에서 옐런 재무장관도 같이 발언을 하거든요. 3월 23일하고 4일에. 그때 보조를 맞추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웰과 앨런 의장이 뭐 어느 애널리스트 보는 두 사람을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는지 한번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는 계속 비둘기적인 시각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증시에 좀 우호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월 25일 날 라가르드 ECB 총재가 있어요. 발언이 있는데, 유럽에서 그때 ECB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에 ECB에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쓰겠다, 채권 매입을 해서 장기금리 낮추겠다라고 액션을 취했는데, 과연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줄지,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월 23일 화요일하고요, 24일, 25일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채권 국채 입찰이 있어요. 2년물, 5년물, 7년물, 이때 금리가 좀 튀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입찰이 잘 되면 채권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렇죠. 이 채권 입찰까지 봐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연준에서 나올 건 없다. 이제 결국은 재정 정책을 통한 재무부의 미국 정부의 부양책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공론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지난번에 3조 달러 인프라 사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옐런 장관의 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파웰 의장은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멘트도 다 했고, 더 기대할 만한 건 사실 없고요. 뭐 여기서 갑자기 색깔 바꾸는 것도 되게 이상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FOMC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갑자기 이번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장 참가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말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파웰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걸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옐런 재무장관도 같은 이제 색깔을,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 있죠.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아직은 고용이 우리 목표에 못 미친다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3조 달러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어차피 현금은 살포했고, 그거는 이제 각 개인들한테 주는, 소비하라고 준 돈인데, 미국이 지금 시급한 게 인프라 투자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말 열악하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가서
관광하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일찍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인프라 때문이래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불편해요. 사실 제가 일본도 갔다 와봤는데 일본도 사실 물론 인프라 좋은데 일본도 지하철은 한국이 훨씬 좋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인프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미국은 진짜 열악한 나라예요. 인프라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용도 회복해야 되고 기왕에 돈도 좀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프라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 인프라 투자를 과거처럼 그냥 땅만 팔 건지 아니면 5G 통신 같은 거 있잖아요. 친환경.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친환경 정책 법안이 만약에 이번에 그 인프라 쪽에 많이 들어가면 요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들어가면 미국 쪽에서 한국 배터리 회사 잘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하나의 좀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3조 달러 투자 얘기는 분명히 나오는데 그 안에 어떤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의 사실 FOMC 회의에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불과 3개월 만에 경제 회복 그 속도 성장률을 2%인가 이상 확 올렸잖아요. 6.5%로 될 거라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경기 회복이 되는 게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도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뭐 4월 실적을 확인해야지만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부터 서서히 시동을 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연 부장님은 어때요? 저는 4월부터는 좀 좋은 그림 그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으면 놀래요. 이번이 3월이 그랬어요. 3월 초부터 나스닥이 막 급락하고 한국 코스피도 약했던 이유가 일부 성장 섹터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도 금리가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 했던 건데 FOMC 전부터 이미 금리가 이제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번에 FOMC도 인정을 한 게 뭐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돌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데 연준에서는 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가 너무 튀면 사실은 이게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잡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경기가 생각보다 어쨌든 이제 돌리는 속도가 금리 상승 속도보다는 빠를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 야 10년물 금리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인정을 해. 그냥 냅둬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연준에서 이걸 반대로 생각했다고 보세요. 금리는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경기가 그걸 못 쫓아간다면 분명히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얘기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또 증거니까 이 자체로는 증시에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면 금리 상승 속도를 이제 커버하면서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증시는 좋아요. 증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다우지수 막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너무 나스닥만 봐가지고 기술주들에 집중하다 보니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표 1등, 10등도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미 충분히 전 적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투자분들이 고민하실 건 뭐냐면 금리 올라가는 거를 인정은 하시긴 해야 돼요. 그거를 뭐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오르는 걸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주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금리 상승하면 성장주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성장주 중에서도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 있잖아요. 요새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금리 오르는데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잣대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성장주들이 있어요. 그냥 스토리만 가지고. 그렇지. 그런 기업은 갈 수가 없어요.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실적의 숫자가 뒷받침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회초리를 들고 정말 엄격하게 검증을 할 거예요. 야, 너 성장주야? 실적 나오나? 계속 쳐다볼 겁니다. 안 나오면 그냥 회초리 때리는 거고 주가 안 가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야, 이렇게 실적이 좋아? 성장이 나와? 회초리 안 들고 상을 더 주는 거죠. 금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감주한테 되게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좋으면.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숫자 안 나오는 민감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나와야죠. 네,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은행주가 좋은 게 은행주는 일단 숫자가 나와요. 이 재무제표 보면
돈도 잘 버는데 앞으로도 더 잘 벌 것 같은데 주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감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포스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민감주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가치주다 성장주다 너무 구분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올해는 숫자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장은 4월 되면 저는 좀 이제 금리 적응하면서 올라간다고 보지만 장이 정고점을 뚫는다고 모두 다 가는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숫자가 찍히는 대형주 위주로, 아니면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들 몇 개만 차별화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숫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4분기도 괜찮고, 뭐 4분기 안 좋아도 돼요. 근데 1분기, 2분기 이런 올해 전망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잘 좀 종목들을 골라내셔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변수로 주말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랜만에 이제 했는데 사실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상당히 그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냉랭하게 뭐 인사 2분하고 1시간 동안 싸웠다 이런 게 이제 헤드카피였는데 뭐 그러면서 시진핑은 뭐 테슬라 그 공기업이라든가 군인들은 그거 타면 안 된다, 스파이 뭐 이런 염려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다시 또 이게 갑자기 돌발 악재로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거 회담할 때 보니까 그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대를 좀 했나 봐요. 왜냐면 그 전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급등했었고요. 왜냐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반도체 기업들을 중국을 막 견제를 많이 했어요. 기술 기업들을. 근데 뭔가 좀 이제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좋은 선물 나오겠지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에 그 안 좋은 감정만 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좋았던 건 없는데 더더욱 안 좋았고,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서 뭔가 좀 트럼프 때랑은 다른 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초반 상황은 이제 아직은 뭐 전반전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 대놓고 막 트위터로 야 중국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뒤에서 조용히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있는데 은근히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인권 탄압하는 기업들 다 지금 철퇴 내려버렸고, 근데 그런 것들도 여전히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인권 문제 걸고 있고. 근데 중국도 이걸 뭐 맞불을 놓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뭐 양채추 주민인가요? 이 사람이 이번에 대표로 나섰는데, 원래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양채츠라는 사람이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W 부시 있잖아요. 네. 티벳 여행 수행하면서 되게 관계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향해서 공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말싸움에서. 이번에 강성 역할을 맡았나 보네요. 아예 그냥 이제는 옛날하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양재츠를 내세웠다는 거는 미국 부시랑 관계가 좋았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와서 지금 공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물러설 생각이 좀 당장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간격은 아직은 너무나 넓다. 그래서 앞으로 회담은 많이 하겠지만 여전히 지금 그 서로 간에 뭔가 입장차가 너무나 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 악화된 그 관계가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높진 않고 거기다가 아까 그 테슬라 얘기하셨잖아요. 예, 뭐 그 중국 군인하고 공기업 증원들은 아예 사지 마라, 이용하지 말라. 왜냐면 스파이로 염려되니까. 거기에 그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고 센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중국 만약에 이제 군대 내부로 딱 들어가서 막 딱 찍어가지고 테슬라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화웨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참 미국과 중국이 이게 진짜인지 우리 알 수는 없는데 서로 뭔가 트집을 계속 잡잖아요. 지금. 이게 기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 기업들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서로 싸우면,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만드는 걸 한국이 똑같이 만들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도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서로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 뭐 100% 결정된 건 아니니까 뉴스 플로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무튼 결론은 뭐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트럼프랑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뉴스 그 워딩을 보니까 뭐 동맹국들이 다 같이 뜻을 같이 한다 뭐 이런 걸로 압박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중국은 거기에 맞서서 중국 국내에서는 이게 100년 만에 우리는 100년 전에 중국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우리 미국과 맞짱을 떴다, 맞대결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국민들을 이제 다독거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도 참 이게 머리가 아픈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또 정치적으로는 또 미국의 어쨌든 입김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참 선택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 양국의 전쟁은 어쨌든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들이 좀 잘 어떤 산업은 수혜주고 어떤 산업을 피해를 보는지를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